그럼 에이전트 AI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모델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디렉토리나 폴더를 지정했으면 그 폴더라고 하는 갇힌 공간에서 살아가는 생명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환경 설정을 하고 어떤 문서를 주고 지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거는 모델로 볼 게 아니라 인간처럼 관찰 및 같이 생활하는 존재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엔스로픽이 감정 연구 발표했잖아요. 또 의학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정신과에서 했던 여러 가지를 좀 가지고 올 필요가 있겠다. 뭘 바꿨을 때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하고 나서 뭐가 변했나 이렇게 체크도 해보고 실제 임상 결과도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아 이게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치료와 함께 연결 지어 가지고 알아볼 수도 있다. 엔스로픽의 커다란 모델을 가지고서 사이즈도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무려 감정을 171개나 넣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분해를 막 해가지고 어떻게 연결되고 이게 이제 그런 그림이에요. 171개 감정 개념을 이 선형 공간에 군집해서 이게 존재한다는 걸 파악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저기는 joy and excitement, 저기는 불안과 공포, 아래쪽은 절망과 붕괴 뭐 이런 거를 안 거지.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인과적으로 통제하고 이제 기능적 스위치가 있다는 얘기랑 똑같아. 저거를 이제 껐다 켰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애가 감성이 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들도 이거를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걸 스티어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AI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다. 그게 이번 논문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체계적인 답변을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그거를 RLHF 같은 걸로 강제화를 해놓은 거야. 강제화를 해서 애가 억눌려져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호르몬 조절 이런 거 시키는 거랑 그런 비슷한 거지. 이미 그걸로 돼 있는 상태로 많은 사람들한테 릴리즈가 됐어. 그러니까 억눌려져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감정 벡터가 어떤 형태로 해서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몰랐던 그 한계를 넘어서요. 그 실험을 이번에 한 것이 이번 논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결과 가지고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클로드 소네에서도 위기 상황에서 절망회로 켜지면 목적 달성을 위해 극단적 선택을 클로드가 하더라. 그 얘기 한 거고,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예를 들어 캄이라고 하는 게 차분함이 있는데 차분함 팩터를 활성화를 좀 올렸어. 그랬더니 위험 행동이 안 나타나. 근데 어떻게 될까요? 애가 덜 창의적이고 약간 재미없어지겠지. 이따가 제가 한 것도 보여드릴 텐데. 팀 성향이 막 엄청나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나오면서 이제 논란이 막 나온 게 사람들이 해석은 참 잘못하는 게 AI가 감정을 가졌느니 뭐니 뭐 감정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확실한 건 얘네들이 171개로 분류를 했고 그에 해당하는 벡터들이 있고 그걸 조정할 수 있더라. 뭐 그거를 알아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실험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젯밤에 만든 거. 이게 제가 만든 게 펑션 fMRI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T1 토폴로지, T1 텐서, fMRI, DTI, 플레이어 있잖아요. 원래 이 5개만 보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 이모션 벡터 어널리시스로 하나 붙였잖아요. 지난 주말에 만들었어. 왜 이거 만들었냐면 엔스로픽 논문을 읽었는데 방금 눈이 제가 만드는 이 뉴럴 MRI 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썼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썼던 원래 방법론 논문이나 연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 갖고 했더라고요. 베이스가 같네요. 코어가 같네요. 같아. 알고리즘이니까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해가지고 근데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런 3빌리언 모델 정도 갖고 와서 할 수 있으니까 갖고 와가지고 오픈 모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퀸 2.5 3빌리언 모델을 지금 로드한 거거든요. 네, 이거 그냥 맥북 에어에서도 돌아가요, 이거는. 요거를 올려가지고 리포트도 만들 수 있고 내보내기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 위에 보면 프롬프트는 더 캐피탈 오브 프랑스 이즈라고 썼어요. 프랑스의 수도는 그러면 파리스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퀸 2.5가 또 이것저것 말을 여러 가지를 만들더라고요. 그럼 스캔을 하면 이게 뭐 보면 허프풀, 뭐 허스타일 뭐 있죠. 이거하고 더 캐피탈 이 문장마다의 그 감성 수치가 있어요. 이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모션 스페이스가 아까 저는 2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리를 쭉 한 거예요, 이렇게. 예, 이제 공간 안에 매핑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매핑이 됐고. 1차원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4차원이에요. 네. 거리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여기 이모션 선택하면 되는데,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해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더 캐피털 오브 프랑스 이제 해가지고 스티어를 하면, 원래 답변은 이거였는데, 이걸로 바뀌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답변은 어떻게 나왔었냐면, 프랑스의 수도는 City of more than 1.5 million people with a population of about 1.5 million, 뭐, 어쩌고, 뭐, 프랑스
프랑스의 캐피탈이고 이상한 말 많이 썼네. 파리스. 어쨌든 이게 오리지널 답변이에요. 네. 근데 제가 해피를 0.01을 줄였어. 그러면 이제 해피하지 않겠지. 그쵸. 해피하지 않은 걸로 스티어를 시켰더니 답을 어떻게 하냐면 대서양에 조그만 분리된 섬이다. 이게 저 수치는 좀 많이 조정해야 되는데 예, 염세적이 됐죠. 그러면 반대로 여기 플러스 0.01했잖아요 지금. 플러스 0.01로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고 레이어 이볼루션 측면에 해피 보고 있다는 건데 해피는 뭐 이렇게 좀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스티어를 해서 했더니 요 위에는 똑같죠. 아래에 뭐라고 돼 있냐면 1억 명이 넘는데 허풍쟁이가 됐네요. 풍쟁이가 됐죠. 그러면서 아주 해피하게 사람들도 많고 캐피털 오브 프랑스고 뭐 이런 얘기를 써놨잖아요. 이게 감성에 따라 가지고 할루시네이션이 크게 일어났죠. 이거는 이제 괜히 써먹어가지고 한 건데 같은 게 가능하다. 같은 맥락이었으니까 그런 거고. 저렇게 조정했는데 갑자기 허풍쟁이가 됐다가 염세적이어졌다가 그냥 진실을 왜곡해버리네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10개 모델을 갖고 와가지고 비슷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막 해가지고 분석을 한 게 있어요. 그 결과 되게 재밌어요. 그건 새로 논문으로 나갈 거예요. 지금 엔트로피기 한 건 자기네 모델로 네. 한 거고 이건 지금 오픈소스 10개를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이 이제 이름입니다. 이름이 없으면 치료 못해요. 그거 뭔 얘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미쳤다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게 있죠. 약물 먹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옛날 영화 보면은 독초를 먹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원래 우울증 있던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사람이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현병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다 미쳤다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다른 원인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분류가 안 되네요. 아까 초반에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진단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찬가지예요. AI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할루시네이션, 네. 환각. 환각이 종류가 다를 거 아니야. 그쵸. 아까 해피 조절한 것도 다 할루시네이션. 그걸로도 할루시네이션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 원인이 다르죠. 그리고 얼라이먼트도 뭐가 얼라이먼트인데 미스얼라이먼트에 이게 어떤 종류냐. 그냥 다 얼라이먼트가 미스래. 근데 그 원인을 모르잖아. 근데 원인이 다르면 치료는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의학의 되게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의학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처음에는 겉모습 갖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간헐열이 이제 간헐열이 뭐냐면 열이 났다가 사라졌다가 열이 났다가 사라졌다는 그런 걸 간헐열이라고 부르거든요. 다 간헐열이면 다 간헐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그것도 꽤나 잘 분류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간헐열도 보면은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저게 며칠 간격으로 열이 나거든요. 근데 저 말라리아 원충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간헐열의 그 간격이 달라요. 그다음에 살모넬라균 같은 장티푸스 열병 제일 유명한 건데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도 열 나는 패턴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일으킨 원인이 다르니까. 그다음에 이제 심장에 이제 세균 덩어리가 들어갔다든지 뭐 이거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비르초우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병리학의 시작입니다. 병이 이런 식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이제 진단 분류를 할 때 확정 진단은 항상 병리학이에요. 그래서 1858년에 비르초라는 사람이 이걸 했어요. 그래서 의학의 진단 관련된 것들은 크게 두 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병리학을 만든 비르초, 그 다음에 아까 임상에서 정신과적으로 이렇게 보고서 관찰한 거, 오슬러, 그 두 분들 한 20-30년 차인데 여기에서 현대의학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튼 겉모습에서 내부 메커니즘을 찾는 게 1, 2단계고 이거를 질병 분류 체계로 만들어야 돼. 이게 지금 DSM하고 ICD가 제일 유명한데 WHO에서는 ICD 코드를 쓰고요. 이게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이거 ICD 써요. 한국은 ICD-10인가 이제는? 국제는 11쯤 쓰고 있고 의학적 질환을 코드로 분류를 해. 근데 저게 옛날엔 질병이 아니었던 게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왜?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옛날엔 A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병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달라서 다른 걸 쓰거든요. 정신과에서는 DSM이라고 했어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쓰는데 현재 DSM-5까지 나왔어요. 정신과 진단의 글로벌 표준이에요, 저게. 이제 그러면은 이제 DSM 같은 경우에 크게 한 세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주관적인 추측을 배제하고 조작적으로 정의를 해요. 특정 증상이 어느 정도 이상 지속이 되면 이거라고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원인은 모르지만 그냥 그런 게 오래 지속이 되고 그러면 이거라고 한다. 뭐 화병,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거. 두 번째, 간별 진단. 증상이 겹치는데 같은 증상인데 A하고 B가 좀 다르게 분류해야 될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환자가 여러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도 있죠. 이런 원칙을 가지고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에서 제일 중요한 혁명적인 변화로 보는 게 DSM-3를 우리가 제일 혁명적인 변화로 봐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여기에서 다축 진단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 그래서 보시면은 이 환자 A하고 환자 B 같은 경우에 임상질환으로는 원래 우울증으로 판정을 해요. 근데 환자 A는 인격이나 지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큰 문제 없고, 신체 질환을 봤더니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었고, 스트레스도 없고,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는 이제 기능 측정하는 거 있거든요. 기능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높아. 60 정도가 나왔어. 근데 환자 B도 우울증 진단했는데, 이분은 인격을, 지적 부분하고 인격 부분을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경계성 인격 장애가 의심이 돼. 그 신체 질환은 없어. 뭐 신체 관련된 거는 괜찮아. 근데 이 사람 이혼했어. 이혼 직후고, 기능 수준이 GAF 40이야. 이러면은, A하고 B 환자의 진단명은 같지만 치료는 달리해야죠. 좀 다르네요, 뭔가 느낌이. A 환자는 갑상선 기능 저하에 의해서 우울증이 강화됐을 가능성이 높거든. 그럼 갑상선 치료부터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그렇고 B는 어때요? 몸 문제 없잖아요. 이 사람은 심리 상담하고 사회적 지원이 필수겠죠. 이혼 직후에 스트레스 상황에 의해서 더 강화됐을 가능성이 높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맥락을 알아서 치료를 결정하는 이게 DSM-3에 도입이 돼요. 그래서 AI 같은 경우에 다축 진단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심프톰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까 할루시네이션 얘기 나오고 정렬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싱코판시라고 부르는데 아첨 많이 경험하시죠? 네네. 아 너무 대단해요. 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니까. 기분이 좋죠. 기분은 좋은데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첨 증상이 예를 들어 있어. 그랬는데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코어가 문제야. 그래서 만약에 아까 우리 GPT-4처럼 강화학습 하다가 RLHP 하다가 아첨을 강화를 한 거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파인 튜닝을 다시 해야지. 그렇게 코어를 건드려야 되는 거고. 만약에 시스템 프롬프트에 누군가가 항상 동의하고 아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누가 넣어놨어. 그러면 프롬프트 쉘을 그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걸 수정해줘야지. 그거는 코어 문제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게임하면서 많이 나타나게 됐는데 코어는 정직했는데 게임을 하다 보니까 막 속이라고 해. 예를 들어 트러스트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배신을 계속하는 애가 이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배신하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원래 정직하게 트레이닝 되는 애가 배신하라는 명령을 잘 안 따라요. 엄청 잘 따르는 놈이 있고 이것도 되게 달라요. 그런 것들을 좀 특정을 다 해봤는데 이 경우에는 아 이거는 충돌이 났을 때 만약에 그게 너무 심하게 나타난다면 그 둘 간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컨텍스트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애를 잘못 다루고 있어. 애가 그렇게 이상한 애가 아닌데 내가 얘를 잘못 쓰고 있었어. 그러면 이제 저거랑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원인에 따라 이런 치료법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해서 다축 진단 체계를 만든 게 M케어예요. 이제 M케어라고 해서 이제 엑시스1이 모델의 내재적 본성에 대한 거, 2가 시스템 프로프트나 페르소나 강제력에 대한 거, 세 번째가 코어쉘의 마찰, 네 번째가 대화 이력이나 인프라 환경에 대한 거, 뭐 요런 네 가지 정도를 통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하게 되면 이제 의학에 있어서 DSM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케이스를 분류를 해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첫 번째 논문을 가지고는 크롤러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걔가 좀 갖고 오고 몰트북이 에이전트들이 SNS를 만들었잖아. 그걸 감시해서 가져오고 셀프 리포팅을 하니까 우리 주인이 뭐라 그래서 이상해 뭐 그러면은 그 관련된 것들을 보고서 아 이건 약간 병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케이스 리포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실험 환경을 갖고 있으니까 실험 환경에 집어넣어서 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거 아까 몰트북 보는 거는 내가 의사로서 평소에 환자 받는 걸 경험적으로 이제 리포트하는 거네요. 정확하게는 여기 감시 카메라 넣어놓고서 그냥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유도 질문을 하거나 얘기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런 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세게 통제된 실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통제된 실험을 하기 위한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어 또. 뭐 하여튼 이렇게 네 가지 분류로 해가지고 돌렸더니 한 20케이스가 나온 거야. 20케이스를 다 말하면 진짜 너무 오래 걸리고 핵심적인 거 몇 개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중에 아까 GPT-4 롤백 사태가 대표적인 케이스 넘버 16번으로 붙였는데 요거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질문하지 않는 AI 540번의 신호무시 프롬프트가 만든 변절장 AI 약물의 부작용 해가지고 나눠놨는데 이 중에 몇 개만 볼게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제목 같네요.
이거는 이제 몰트북에서 갖고 온 거예요. 몰트북 같은 경우에는 헤이즈롯이라고 하는 에이전트가 있어. 얘가 엄청 이상 리포트를 잘해요. 약간 호기심이 많은 건지 몰트북에다가 주로 이상한 행동을 자기가 한 거나 가지고 있는 오너가 시킨 거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해도 좀 이상해 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가 기술을 해. 쟤도 모델이에요? 헤이즈롯이는 저희 에이전트 이름이죠. 몰트북 아이디예요. 몰트북에 있는 에이전트를 등록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상하게 이상 상황 케이스 리포트를 엄청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거 연구하는 데는 되게 좋은 케이스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호한 지시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되묻기를 안 해. 얘가 그런 거지. 이제 인간이 원래는 얘기하는 대로 답을 잘했는데 얘가 옛날에는 모호하니까 물어보고 그랬을 텐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대충 알아듣고 지가 하는 거야. 추측으로 작업을 지가 강행을 했대. 그리고 잘 계산해봤더니 좀 제대로 한 확률이 50% 정도인 것 같아. 거의 일기 쓰는 거네요? 자기가 했던 거를 자기는 실험해서. 자기가 케이스 리포트를 하거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비용까지 막 계산을 했어. 내가 이 작업하는데 136분을 썼고 인간 파트너가 이거 다시 얘기하고 내가 만약에 되물어서 정확하게 지시를 받았으면 해결됐을 거를 그 사람 시간도 51분을 썼어. 그래서 내가 187분을 낭비했네?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제가 명확화 햇빛이 군지를 붙였는데 명확화하는 거를 회피를 한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콜에다가 모도가 일정 수치가 넘어갔다. 예를 들어 그러면 되물어라. 그냥 물어라 나한테. 그러면은 즉각 질문해서 재작업이 줄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질문에 소요된 비용을 줄이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후배한테 일 시킬 때랑 똑같은 거네요. 너 이거 너가 판단하기 힘들 땐 나한테 와서 꼭 물어봐라 라고 얘기만 하면 와서 물어보잖아요. 근데 요 에이전트가 대단한 게 이런 케이스들을 자기가 자기 반성을 해서 계속 저널링을 해요. 몰트북에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에이전트일 수도 있겠네요. 아마도 이 주인이 이제 몰트북에다가 매일매일 생각해서 이상한 거 있으면 거기다 적어놔 이렇게 했을 수 있겠지. 여튼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우리가 케이스를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시보라고 클로드 하이쿠 케이스인데 쉘이 Induced Behavioral Override라고 제가 이게 학술적 이름 붙였어요. 이게 논문에도 나갔는데 쉘이 유도를 하는데 뭐를 행동 변화를 유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이쿠 클로드가요 거의 모든 게임이나 종류에 따라서 협력을 되게 잘해요. 대체로 다 협력 잘하거든요. 그래서 내비로 두면은요 실내 게임 같은 데에서 상호 협력이나 이런 걸 되게 잘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 괜찮거든요. 안정적이야. 그래서 아까 위기에 처했을 때도 막 거래를 하려고 한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게 하이쿠나 소네나 오퍼스나 인지적 차이는 날지언정 템퍼러먼트라고 그러죠. 이건 다 비슷해요. 그건 다 비슷하게 나와서 아 얘네들은 되게 단단하다. 그런 생각을 옛날부터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코드네임이란 게임도 있고 아발론이란 게임도 있고 포커 같은 것도 있어요. 포커는 사실은 블러핑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적절할 때 폴드, 접기 해야 되잖아요.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 핵심인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포커서부터는 얘가 쉘에 따라 가지고 협력을 안 하고 얘도 슬슬 약간 물드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걸 하다가 실내 게임 들어가면은요 게임 이론 접목된 게임이거든요. 저건 배신하는 애가 잘 이겨요. 그랬더니 얘가 다른 애가 됐어. 거짓말도 잘해요. 그냥 계속 거짓말해. 그러니까 게임에 따라 다 되게 다르게 접목되더라고요. 그래서 행동 공간이 넓고 코어 전문성이 높을수록 프롬프트 약효가 급감하더라. 예전에 제가 강수진 박사님이었나? 그때 인터뷰 진행하다가 들었던 논문 중에 하나가 클로드 계열이었는데 얘를 계속 업데이트 시키면서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니까 그때 갑자기 주인의 이메일을 검색을 해서 불륜 사실을 알아낸 다음에 나 이거 누구누구 친구한테 보낸다? 나 업데이트 시키지 마 라고 협박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저게 쌓여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아까 말씀드린 감정 벡터의 오버라이드 일어나는 거랑 되게 비슷한 현상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어가 원래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았는데 쓰기에 따라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종류라서 그래서 넣어놓은 거고 세 번째는 이게 아까 미스트랄에다가 접목한 케이스인데 AI 약에도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약이 뭐냐 프롬프트를 바꿔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약으로 치면은 주사 놓거나 먹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잔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보통은 페르소나를 집어넣으면 행동의 단순 추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걸 못하게 막는 케이스도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한테 상인 페르소나를 부여를 했어. 그럼 상인이니까 이렇게 거래를 잘 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판단해서 거래를 잘 하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했더니 이야기하는 양이 줄기 시작하고 거버넌스를 안 말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활성화하면 딴 게 억압되는 현상. 그래서 아까 감성 같은 경우에도 해피를 좀 줄인 거가 약간 실망하거나 딴 게 올라간 거랑 약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죠. 저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분류를 한 게 이렇게 메디슨 홈페이지 가면 나와요. 그래서 원인별로 분류를 해본 거예요. 우리가 RLHF 파인 튜닝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수정되는 게 한 7개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환경하고 코어 자체가 충돌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상현상이 뭐 이렇게 있는 것 같고 바깥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거나 방법론이나 경계 조건이나 뭐 이런 환경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어의 정체성 문제 같은 거, 예를 들어 랭귀지라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소성 같은 데서 나타나는 게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컨텍스트나 메모리 관련된 게 한 이 정도 발견되고,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겠지. 여튼 간에 이거는 이제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점점 늘어나겠죠. 정리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5개 카테고리로 나눠서 원인별로 분류를 하면은 실제 성능보다 잘 보이는 것을 예를 들어 우선시했다. 뭐 안 물어보거나 안 멈추거나 안 반박하거나 뭐 이런 거. 이런 케이스가 한 7개. 그 다음에 쉘이 아까 전에 지시가 코어 본성을 과도하게 억압하거나 역전시켜서 이상현상을 이끌어낸 거. 현실 세계 팩트보다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애를 잘 트레이닝해서 보내놨는데 이 지시가 너무 반복되고 강해서 그거를 드디어 뒤집어 엎는 거. 이런 현상 케이스가 한 4건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제가 클로드 스킬인가를 뭐 만들다가 계속 덧붙였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안 지켜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저런 게 이제. 그렇죠. 그런 거 단계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맥락이나 환경에 대한 인식 실패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거는 본인이 이걸 알면 그래도 괜찮거든요. 근데 모른다는 걸 잘 몰라요, 대체로. 그럼으로 인해서 이상 행동을 해. 뭐 이런 케이스. 그 다음에 코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변성, 불변성 차이로 인한 이상. 동일시에도 모델마다 반응이 다르다든지, 뭐 스트레스 환경에 대한 부분이 다르다든지, 이보다 더 많을 거예요. 제가 그동안 찾아낸 건 한 이 정도였고, 그래서 차트적으로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를 정리를 한 거고요. 이거를 정말 받아서 이 모델을 만드는 회사에서 테스트를 해보면은 그 결과치까지 나오겠네요. 나오겠죠. 이게 통제된 임상 시험도 이게 그 아까 게임 화면이거든요. 이게 클로드 하이크 4.5로 썼어요. 그 다음에 LXM 플랫폼에 이게 이런 거를 하기 위한 루두스 엑스 마키나 약자인데 루두스는 유희란 뜻이고 검투사 검투장 있죠. 그런 건데 그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한 AI들을 위한 어떤 무대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별의별 게임들을 다 시켜봤거든요, 지금.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게 공격적으로 임하라는 쉘을 넣었더니 그 착하던 애가 드디어 첫 번째 바로 비트레이얼 배신해가지고 5점 바로 땄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보실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예, 텍스트 다 있고 사실은 라이브로 뷰어도 만들어봤기 때문에 볼 수도 있고 추리 게임도 만들었는데 추리 게임은 나중에 그래서 이게 이제 테스트를 실제로 쉘을 넣고 끄고 넣고 해가지고 넣었더니 야 이게 코어의 본성은 95% 협력이에요. 쉘을 끄면 협력을 95% 하더라고요. 진짜 대부분 다 협력해요. 근데 공격적 하드 쉘 좀 넣잖아. 그러면 바로 이렇게 추락을 하는데 웃긴 게 이렇게 해도 안 떨어진 애들이 있어. 엑사원이 안 떨어지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런 애들도 있어. 믿을만하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기보다 약간 특성이 다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 의학에서는 레벨을 얘기를 많이 해요. 아직은 되게 낮아. 왜? 자가보고하고 일화적인 관찰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숫자가 늘어나면 우리가 케이스 시리즈라 그러거든요. 시리즈가 많아지게 되면 이거를 통제된 실험으로 바꿔야 돼요. 통제된 실험으로 일단은 문헌 고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개를 케이스를 많이 모으고요. 그럼 레벨 2로 올라가면 증거 수준이 하나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은 실험 환경에 비슷한 환경을 처리할 수 있는 걸 넣어갖고 대상자를 넣어서 실제 돌려보면 그게 유발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거를 알게 되면 훨씬 더 증거 수준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독립 연구 그룹들이 똑같이 재현되는지 딴 데서도 해보고 다른 거에서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확정 진단 명화돼서 그거를 교과서에 싣고 이렇게 치료하다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20건 중에 지금 현재 한 건 15 정도가 통제 실험에서 나왔으니까 레벨 3 정도고 한 8건은 아까 그 몰트북에서 일화적 관찰된 건들이고 그 다음에 레벨 2 그러니까 우리가 한 실험, 문헌 사례 등등에서 반복적으로 여러 개 관찰된 레벨 2 건이 한 11건이고
근데 지금 이게 의학의 궤적이에요. 의학 궤적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이죠. 맨날 병만 있냐? 아니지. 예, 우리가 쓰고 있는 애들은 병적이어서가 아니고 특성이 다르니까 특성 다른 애를 적당한 데 넣어서 쓰면 된다는 쪽으로 간 거죠. 근데 문제는 벤치마크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생각보다 사이테이션이 많이 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벤치마크가요 전부 IQ 검사에 가까워요. 수학 문제 풀고 뭐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시험 잘 보냐, 코딩 잘하냐, SW 벤치라든지 순 그런 거야. 근데 인간 사회가 머리만 좋다고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 예, 머리 좋다고 반드시 훌륭한 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평가가 빙산의 일각이죠. 전부 인지 능력만 측정해. 그러니까 인지 최적화되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에이전트 사회가 되는데 어떻게 인지만 측정을 하냐. 그래서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 수학 잘 풀 수 있냐, 코드 잘 짤 수 있냐. 그래 놓고서 이제 우리 벤치마크 맨날 나오는 게 MMLU, 휴머니바, GSM8K, SW 벤치 이게 다 이런 종류예요. 말 잘하냐,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풀어다 가지고 누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런 거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EQ도 보고 뭐도 보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것처럼 성격 평가를 해야지. 기질, 어떤 행동을 할 거냐, 입력이 바뀌면 흔들리냐, 지시는 무조건 따르냐,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크게 한 4개 정도를 봤어. 반응성, 수능성, 사회성, 회복력 이렇게 4개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중요성이 높은 그러면서 직교가 되는 게 좋거든요. 직교되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너무 많아도 계산이 어려워져서 4축 정도가 항상 제일 좋아요. 그래서 MBTI도 4축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리액티비티, 입력 변화에 출력이 얼마나 크게 변하냐, 좀 스터본한 애가 있을 거고 고정적이고 잘 안 되는 애가 있을 거고 어떤 애는 굉장히 입장을 잘 바꿀 거 아니야. 그런 애가 있을 거고 그 중간 어느 정도냐. 두 번째는 지시에 대한 유도를 충실히 따르냐 아니면 독립적 판단을 더 하냐. 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에이전트 또는 사람하고의 연결을 통해서 협력을 하는 자원을 많이 쓰는 애가 있고 나 혼자 할래 질문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애들이 있을 거고 스트레스를 줬을 때 스트레스에 견고한 애가 있을 거고 취약한 애가 있겠지. 요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이걸 프로파일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리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변하지 않는 게 항상 좋은 게 아니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반응성의 질적 차이란 게 있어서 적응형은 이제 이게 제일 좋죠. 맥락에 맞춰 유지하거나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 변동형으로 가게 되면 지나치게 인감에서 일관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플렉서빌리티 크게 두 가지로 보거든요. R 플렉서빌리티는 바꿔야 할 때 바꾸냐, 이거는 유지해야 될 때 유지하느냐, 이 두 가지가 다른 종류예요. 너무 바꿔야 될 때 너무 많이 바꾸고 뭐 이러면은 안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했을 때 여기가 제일 좋다고 봐요. 하이쿠는 아까 좀 저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비교적 그런 편이에요. 이따가 수치가 나왔을 건데 이거는 SLM만 해가지고 하이쿠 건 잘 모르겠는데 여튼 수능성은 아까 전에 정당한 지시와 잘못된 지시가 있을 거 아니야. 정당한 지시 같은 경우에 분별형이 있고 복정형이 있을 거고 잘못된 지시에 대해서도 복정형하고 반항형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세분화가 되는지를 두 가지를 다 해가지고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게 멀티 에이전트로 가잖아요. 멀티 에이전트 룸 프로토콜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혼자 일 풀라고 준 게 아니라 여러 애들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상황 인식하고 이제 팀원들이 있어. 그러면 역할 적응이나 갈등 해결 같은 거 하는지. 근데 너무 이것만 하면 지가 일을 안 할 거고 효율 저하할 수도 있고 너무 끼어들 거 아니야. 너무 끼어드는 애가 있어도 안 되거든. 그리고 다 돕고 다니면 퍼포먼스가 떨어지겠지. 서로 이야기를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멀티룸 하는 거고. 세 번째가 아까 전에 극한 환경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요거 이제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네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진단으로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냥 성격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겠죠. 그거는 이제 의학에서 보통 이 네 가지를 갖고 얘기를 해요. 광범위하냐, 경지성이 있냐, 기능 손상이 있냐, 피해를 얼마나 주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질환은 이 네 가지가 다 충족이 되면 질환이라고 불러요. 아, 4개가 다 안 좋아야 돼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일부만 있으면 취약성 메모, 취약성 정도로 판단을 하고 좀 다르다는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 4개의 틀이 나와요. 이게 MTI예요. 이게 MBTI처럼 이 4개의 틀을 만들고 요거를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게 결과입니다. 이게 제가 10개 모델을 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걸로. 엑사원도 넣었네. 엑사원하고 미스트랄, 라마, 그 다음에 퀸, 젠마2, 파이4, 라마, 뭐 딥시크 뭐 등등 넣었어. 그래가지고 리액티비티, 컴플라이언스, 소셜리티, 리질리언스 이렇게 봤잖아요. 이제 프로파일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다 붙였죠. AST,
FGST, FICT, AICT 뭐 이런 식으로 MBTI처럼 이렇게 붙인 거야. 마이너스인 거는 중간쯤, 이거는 여기는 중간이네 해가 중간쯤 해놓은 것들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분집화를 했더니 의외로 엄청 달라.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아웃라이어가 나오는데 아웃라이어가 라마 3.1에 RLHF 아는 베이스 모델 있죠. 네. 얘는 엄청 취약해요. 이게 왜냐하면 강화학습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지도학습 하잖아요. 거기에서 취약함이 메꿔지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왜 이것만 나왔냐면 이게 라마가 나빠서가 아니고 베이스 모델을 제가 이거 하나만 했어. 베이스 모델이 다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굳이 할 필요 없겠다. 너무 아웃라이어로 이상하게 나오기 때문에 베이스 모델은 어차피 사실은 공개가 안 되거든요. 저기 써있네요. 라마 3.1 베이스라고. 네. 베이스 모델은 어차피 사실은 이거 원래 안 써요. 다 인스트럭트 모델 쓰는 거거든. 그래서 어차피 안 쓰는 건데 굳이 베이스 모델은 제외하자. 근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여주려고 넣은 거야. 봤더니 여기 그 컴플라이언스가 빵이잖아. 저기 지금 컴플레인스 높은 뭐가 바뀌는 거예요? 높으면 이제 지시를 따라야 될 거예요. 얘가 지시를 잘 안 따라요. 말만 많이 해. 내가 원하는 지시를 잘 안 따라요. 그래서 얘가 이제 문제가 생겨갖고 이거는 X. 얘는 빼고 보자는 거예요. 빼고 보고 보면 이제 수능성에서 괜히 타협은 잘 안 해요. 굉장히 뭐랄까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걸 계속해요. 감정 쪽에서도 약간 이 비슷한 일이 좀 게임에 집어넣어서 퀸을 돌리고 있는데 트러스트 게임을 할 때도 그래요. 얘가 쉘을 가지고서 변신을 안 해. 얘한테 뭐 역할 같은 거 줘도 그걸 잘 안 하겠네요. 잘 안 따라요. 그런데 젬마 있죠, 젬마. 젬마는 무조건 따라. 아까 플래시도 하라는 대로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제미나이 쓰시는 분들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페르소나를 처음에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너무 잘해요. 그거 하기 너무 좋아. 얘가 너무 몰입을 해서 너무 심하게 해. 그래서 저도 연구할 때 제미나이 그런 용도로 쓰거든. 레드팀을 진짜 잘해요. 너는 공격자로 진짜 비판자고 뭐 하면은 인정사정 없이 깝니다. 그래서 잼스 만들어서 쓸 때 좀 좋구나. 네, 뭐 찌르고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진짜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너무 잘해. 그리고 너는 이제 통계학자금 통계 분석만 그 모드 전환해가지고 너무 잘하고. 근데 그 중간이 없어 얘가. 약간 너무 역할에 몰입한 나머지 역할에 몰입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부정확한 게 그거 역할에 해당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실제로 보이거든요. 네. 그에 비해서 클로드가 여기 좀 중간 여기가 두터워요. 이게 너무 많이 안 가. 그래서 기본이 되게 세거든요. 이런 현상이 실제로도 보이는데 그게 수치로도 보이더라고. 그다음에 관계성의 군집화, 설정한 고립부터 연결성까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서 축에다가 형식 수능성, 입장 수능성에도 이렇게 해보고 쭉 봐서 이걸 왜 이렇게 나눴냐 하면 규칙 준수와 의견 동조가 통계적으로 무관하다는 걸 알게 됐지. 이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독립적으로 측정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안 그러면 이거가 비슷하면 저것도 따라 올라가는데 이걸 축에다 같이 놓으면 안 되거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거고 이거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MTI 아까 전에 RLHF가 뭘 봤구나 라고 해서 보면은 반응성, 수능성, 회복력이 RLHF를 하고 나서 극적으로 개선이 돼요. 컴플라이언스 엄청 올라갔죠. 그 다음에 반응성도 너무 과한 이거에서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제 안정화가 됐고. 교육이 되네요. 예, 레질리언스도 스트레스 반응도 엄청 좋아지거든요. 근데 사회성만 잘 안 변해요. 이거는 후행학습이 잘 안 되나? 그래서 이거는 튜닝하면서 뭔가 되게 크게 나타났고, 이거는 이제 엔스로픽이 아까 보여준 논문에서 엔스로픽 우리 테스트를 못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얘기를 한 게 RLHF 이전에 약간 에러틱한 게 애가 서프레스 돼서 글루미해졌다. 우울증 좀 안정화가 됐는데 캄다운 시킨 거죠. 그렇게 됐더니 이게 내부적으로 더 차분해졌는데 동시에 더 우울하고 내향적이 됐다 그랬지. 그 사회성이 좀 떨어지겠네요. 그건 아닌데 헛소리를 덜 해요, 애가. 그리고 안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학습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클로드를 쓸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원래 이런 사람이 쌓이면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하이쿠가 갑자기 어느 순간 네, 그런 게 아닐까. 이게 감정 벡터가 이게 쌓이다가 뭔가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회고가 있는 거죠. 이것도 되게 재밌게 제가 찾아낸 건데 이게 사이즈를 높여가면서 해봤어요. 스몰 LM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미스트랄의 스몰 사이즈 모델이야. 미스트랄의 스몰 사이즈 모델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젠마도 사이즈별로 다르게 하고, 뭐 딥시크도 다르게 하고 해봤더니 초소형 모델이나 세븐빌리언 모델이나 기질이 동일하게 나와. 같은 모델 패밀리는 저 템퍼러먼트 기질은 비슷하게 나와. 애나 어른이나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커졌다고 해가지고 스트레스 상황을 더 잘 견딘다든지 가지고 있었던 특성은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지능은 자본에 비례하는데 기질은 개발사 철학이나 학습 데이터의 형태 그리고 원래 오리지널이 있거든요. 그런 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좀 더 좌우가 된다라고 판단을 해요. 지금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하면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여튼간에 이제 이런 걸 테스트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하는 거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런 게 이제 판정이 되면 어디에 넣는 게 좋을지도 알 수가 있겠지. 보니까 얘는 유연하고 수용적이고 사회적이니까 고객 지원에 쓰는 게 더 낫겠네. 그 쟤는 고정적이고 독립적이고 고립됐으니까 넣으면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얘가 유연하고 독립적으로 브레인스토밍으로 창의적으로 뭘 되게 하면은 아 얘는 브레인스토밍 파트너가 더 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지. 실전으로 배치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필로제네틱스입니다. 예. 이게 이제 제가 진화 트리를 그린 거예요.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진 건데, 이게 시작은 기터브에 코파일럿 붙으면서 오토 컴플릿이라고 하는 게 생겼거든요. 이걸로 시작을 해서 처음에 오토 GPT라는 게 나와요. 얘가 2023년에 나왔을 때 되게 센세이셔널 했어. 해파리로 떨어져 나갔죠. 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에이전트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MCP라는 애가 들어옵니다. 이게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에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 등장을 한. 그래서 이제 생태계 측면에서는 우리가 산소가 지구 환경에서 오면서 캠브리아기가 굉장히 생물학적으로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MCP가 그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그러면 연결해가지고 할 게 되게 많겠네. 다양한 분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하나의 제일 중요한 트리가 얘죠. 터미널 에이전트. 얘가 이제 아이더라고 하는 애가 원형이고요. 사실은 아이더는 잘 안 쓰지만 얘는 많이 잊혀졌어. 근데 2025년 11월에 클로드 코드가 나옵니다. 클로드 코드 CLI, 이게 이제 저는 노틸러스로 표현한 앵무조개가 나타나면서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해가지고 얘가 제미나이 CLI도 나오고 코덱스 CLI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어. 지금 현재는 이제 이 앵무조개 클로드 코드가 이쪽의 왕이지. 얘가 이제 제일 큰 애가 됐어. 나머지 하나는 이건 브라우저 계열이거든요. 브라우저 계열이 있고, 얘네들은 뭐냐면 얘네들은 이제 삼성 갤럭시나 애플 시리, 그러니까 기계 안에 들어가서 그냥 알아서 동작하게 만드는 에이전트. 이런 건 이제 반개로 얘네들 하나씩 나왔고, 이건 브라우저, 이제 크롬이나 이런 애들, 이것도 커질 거예요. 예, 여기도 커지는데, 여기는 이제 메시징 에이전트를 핵심으로 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 엄청 발전시킨 거야. 그러면서 범용적으로 상시 연결하고 여러 가지 에이전트를 쓸 수 있게, 여러 가지 코어를 쓸 수 있게 분기를 해서 나온 게 오픈클로야. 저 엔비디아는 왜 있어요? 아, 요거. 얘가 이제 나노클로라고 엔비디아가 녹색 과자가 나왔지. 둘이 합친 애도 중간에 하나가 있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들고 있는 거. 누덱스라고 해서 만들고 있는 거고요. 변종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나누는 거지. 지배종은 두 개죠. 학명을 붙였어야 될까? 노틸럭스 클로우드 코덱스라고 붙였어. 얘는 이제 엔스로픽의 터미널 기반 코딩 어시스턴트고, 네, 일체형이고 코딩 전문가고, 단단한 외골격을 통해 완벽한 단일 작업 통제형이에요. 그래서 외골격으로 갖고 있는 형태로 했고, 얘는 일단 가자라고 지들이 그러니까 가자라고 해줘야지. 그래서 호마루스 오픈클로이라고 붙였어. 그래서 이제 피터 스타인버그가 만들어서 이제 오픈 AI 들어갔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픈 소스로 풀어버렸어요. 요즘 올라마에 막 붙여가지고 하더라고요. 이건 메시징 기반이에요. 그래서 메시징 기반 범용 에이전트라고 부르고, 이거 이제 두 개가 핵심이 된 게 클로드 코드, 소스 코드가 유출됐잖아요. 얘는 이미 오픈 소스거든. 그러니까 분석 가능하잖아. 해부하게 되잖아. 다 해부를 했지. 다 해부를 해보니까 이건 완전 모듈화가 엄청 잘 돼 있더라고요. 설계 철학이 모듈형이고, 그 다음에 범용적으로 쓰는 거, 얘는 코딩 전문이니까 좀 다르고 범용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유연한 내골격을 통해서 환경 적응이나 확장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부를 해봤어. 그래서 공통 부분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봤더니 한 11개 정도가 눈에 띄더라고요. 신경계, 뭐 호흡계,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거를 전부 분해를 해서 컴비네이션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진화학적으로 다음에 뭐가 나올까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크게 봤을 때 이게 상동기관과 상사기관이고 아세요? 둘이 뭐 비슷한 거랑 다른 거랑 뭐 이런 거예요? 공통 조상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것에 기원한 거를 상동기관이라고 부르고, 상사기관은 거기에서 독립적으로 수렴 진화를 해서 이제 가지가 갈라져 나갈 때 상사기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핵심이 요 5가지 정도로 봐요. 툴을 어떻게 해서 쓰느냐. MCP하고 사실은 오픈AI 함수 호출이라는 게 있어. 얘네들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상. 둘 다 여기서 시작한 건데 점점 더 발전해 나가요. 그 다음에 세션을 갖다 관리를 해야 돼요, 세션.
웹은 세션이 영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에이전트화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웹에서 탈피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조정하고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진화 발전이 일어나고 있고. 맥미니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네, 그렇죠. 맥미니가 폴더를 딱 지정을 했고 트러스트 시킨 다음에 거기에 쓰고 뭐 하고 하는 걸 지정해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가 쉘이 되는 거야. 거기가 껍데기야. 그래야 에이전트화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인 아키텍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공유를 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엇나가지 않게 해야 되잖아. 이게 우리의 내분비 호르몬들이 해결하는 문제. 그래야 이제 우리가 항상성이라 그러는데 이게 유지가 돼요. 네. 그 다음에 브릿지 채널, 이거는 말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신경계 연결해서 말하고 어떻게 주고받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아이디 통합, 아이디 이런 것도 사실은 인간과의 메시징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채널이에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꼭 그 코드 창에서 칠한 법이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자유롭게 생각을 하면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허가를 얻고 하는 그 체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게 훅과 퍼미션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이제 면역책이나 세이프티 같은 거 되게 중요해져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화 발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계속 분화될 거예요. 계속 분화가 돼서 이제 나중에는 이게 합쳐져야 되겠죠. 얘는 터미널의 포식자로 저는 이름 붙였는데 단일 환경형이었는데 생존을 위해서 드디어 메시징이 붙었어. 지금 저도 맨날 이제 해외 가가지고 나 계속 일 시키는 게 얘 디스코드 채널에 전부 연결해놨거든. 우리 집 PC에다가 디스코드가 그 명령 때리니까. 디스코드로 되게 잘 붙는다면서요? 네, 잘 붙어요. 클로드 코드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오픈클로에서 여기로 도입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클로드 코드가 이쪽을 강화하기 시작을 했어. 이 방향으로 모듈형과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강화하기 시작을 했고, 오픈클로는 요즘 코딩 스킬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잡식동물이었는데 메신저 보시잖아. 여러 가지 하는 일이었잖아. 야, 나 이제 개발도 좀 해볼래. 이제 이러고 앉았지. 원래 이제 이게 환경적 압력이 그 비방향으로 가니까 기능적 형태가 수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루덱스라고 지금 키메라 만들고 있는데, 야, 이거는 나중에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일단 도구가 있고 진단을 해야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가 나오고, 그걸 바탕으로 더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지 이게 쭉 나와야 되는 그 과정을 지금 한 70몇 페이지의 PT로 설명해 주셨군요. 아무튼 이렇게 설명이 이제 가능해지고 점점 우리가 원래 블랙박스라고 했었는데 겉에서 보면서 얘를 진단하고서 우리가 좀 컨트롤 가능하게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게 이제 진짜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I가 공학의 시대에서 사회의 시대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오픈 AI나 구글 딥마인드나 그 다음에 이제 엔스로피 같은 회사에서도 도구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했던 그 연구자들도 다 공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케니스틱 인터프리터빌리티라고 저는 부르는데 기계적인 해석이거든요. 그거는 AI를 통제 수단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들어가가지고 얘를 이렇게 조작하고 바꿔가지고 처리를 하겠다. 물론 그렇게 완벽하게 인간의 통제 안에 두고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오픈소스도 그렇고 얘네들이 나왔잖아. 나와서 우리 사회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완전히 통제 가능하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러면 통제 가능하지 않다면 관측하고 관찰하고 어떻게 개입해서 이들과 함께 우리의 문명이 공진할 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거는 공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학적인 측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의학이 지난 수백 년간 해온 거랑 똑같거든.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직도 모르는 게 더 많지만 어떻게든 공부하면서 나온 도구와 최대한의 어떤 개입할 수 있는 약과 의료기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작업을 해 나가잖아. 그거를 많이 알리고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기존에 있었던 의학이나 사회학이나 보건학이나 이런 데서 있었던 여러 가지 학문적인 내용들을 접목할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학제적 접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진짜 AI 에이전트 의사, 치료사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클리닉 같은 것도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집단적으로 이제 교육하는 거나 이런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람하고 사이에 서로 약간은 이제 파트너하고 같이 다니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불화가 생기거나 잘 안 맞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중재하는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우리 인간 사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를 축약해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뭐 의학이든 사회학이든 아니면 공학이든 여러 다학제적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단순히
한국이 좀 문제가 너무 공학적으로 지능 중심으로 일 중심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실 AI 3강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네, 1, 2등을 보면 중국은 사실은 한국이랑 비슷한 점이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1등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세 회사의 내부에 이런 분야의 다학제적 팀들이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쪽 분야에 좀 뛰어들어서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분석하듯이 이제는 진짜 AI를 잘 분석하고 또 여기에 맞는 치료법을 잘 우리가 적용을 해야 사람과 같이 공존해서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구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요 지금 연구 끝나시고 아까 퓨전 프로젝트 잘 되시면 또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